서울 한복판, 신세계 강남점, 연 매출 3조 원이 넘는 거 다들 알고 계세요? 전 세계 1위 매출이에요. 쇼핑백 든 사람들로 출입구가 꽉 차 있고요. 겉으로 보면 백화점 시장이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시선을 조금만 지방으로 돌려보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부산, 대구, 마산.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지켜온 백화점들이 하나둘씩 문 닫고 있거든요. 직원들만 잘리는 게 아니에요. 협력업체, 주변 상권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 때문이겠지 하시는데요.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백화점의 수익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백화점은 그냥 쇼핑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가족 나들이의 목적지 그 자체였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백화점 가서 지하에서 장 보고 옷 구경하고 식당가에서 외식까지 해결했거든요. 하루를 온전히 거기서 보냈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문화센터에서 미술 배우고 부모님은 쇼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식당가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시간 보내고요. 그게 당시 중산층 가정의 전형적인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1997년 롯데백화점 본점 매출이 1조 2천억 원이었어요. 평당 매출로 환산하면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엄청난 숫자죠.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방문했고요. 유통업계에서 압도적인 위상이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백화점 하나 생기면요.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자리 수백 개가 생기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땅값이 오르고요. 그때 백화점 정규직으로 들어가면요. 집안의 자랑거리였어요. 연봉 높고 복지 좋고 최고의 직장 중 하나였거든요. 부모님이 자랑하고 다니는 수준이었죠. 명절 때 친척 모이면 우리 애 백화점 다녀 이러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장이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전국의 백화점 수가 90개를 훌쩍 넘어갔고요. 새 점포가 생길 때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설사들도 백화점 프로젝트 따내려고 난리였고요. 당시엔 누구도 이 흐름이 꺾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이 한국 유통의 정점이었고 미래 그 자체였으니까요. 근데 이 화려했던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조용히 끝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성장세가 2010년을 전후해서 미묘하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매년 두 자릿수씩 올라가던 매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다니 2013년에는 성장률이 거의 0%에 수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불황이다, 곧 회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실제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시작된 거였어요. 2015년을 기점으로 업계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2018년부터는 지방 중소형 점포들의 폐점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산 롯데백화점, 대구 동성로점 이런 곳들이 문 닫았거든요. 업계는 이걸 단순한 경기 부진으로 포장하면서 새 점포 계획을 계속 밀어붙였어요. 핵심 상권에만 집중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미 구조적인 하락세는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업계가 다 같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점 같은 슈퍼점포는 오히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었거든요. 연매출 3조 원 넘기면서 세계 1위 찍고 있는데 지방 점포는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난 겁니다.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곳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요. 이게 단순히 지역 경제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백화점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구조였다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 조건을 못 갖춘 곳들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백화점을 물건을 떼어다 파는 거대한 상점으로 오해하는데요. 실제 본업은 임대업에 훨씬 가깝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들, 루이비통, 샤넬, 구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백화점 소유가 아니에요. 전부 별도의 업체들이거든요. 이 브랜드들이 백화점한테 공간 사용료랑 매출 수수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팔렸다고 쳐요. 백화점은 재고 하나 안 떠안고 물건 사입 리스크도 없이 수수료로 약 200만 원을 챙깁니다. 20% 떼어가는 거죠. 백화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 장사인지 아세요? 백화점이 직접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면요. 영업이익률이 5% 수준밖에 안 돼요. 100만 원 팔아서 5만 원 남는 거죠. 근데 자리를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으면 이익률이 80%까지 올라갑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직접 팔면 5만 원 남지만 임대와 수수료 모델로는 80만 원이 남는 거예요. 16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는 직접 물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공간만 내주고 수수료 챙기는 게 훨씬 남는 장사거든요. 이게 백화점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을 파는 겁니다. 브랜드들한테 우리 백화점에 사람 많이 와요. 여기 자리 잡으면 물건 잘 팔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싼 임대료 받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은 유통업이 아니라 부동산업에 가까운 겁니다. 백화점 성공의 핵심은 상품 구성보다는 좋은 위치의 땅을 선점하는 것이었어요. 강남, 명동, 잠실 이런 핵심 상권의 땅값은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상승했거든요. 신세계 강남점 부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90년대 평당 5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4천만 원을 넘깁니다. 8배 이상 오른 거죠. 실거래가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더 올랐을 거고요. 백화점들은 이렇게 오른 부동산을 자산으로 잡고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서 점포를 확장했어요.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활용한 거죠.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그걸 담보로 또 빌리고 그 돈으로 또 땅 사고요. 이게 반복되면서 백화점 그룹들의 자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요. 주요 백화점 그룹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통업자가 아니라 부동산 사업가와 가까웠던 겁니다. 옷 팔고 가방 팔아서 돈 번 게 아니라 땅 사서 올려서 돈 번 거거든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 전략이 완벽하게 먹혔어요. 땅값은 계속 올랐고 사람들은 백화점에 계속 왔으니까요. 근데 이 공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거나 사람들이 백화점에 안 오기 시작하면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2030 세대의 백화점 이탈입니다. 10년 사이 온라인 거래액이 6배나 커졌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미래 소비 주축인 젊은 층의 백화점 방문 비중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는 겁니다. 20, 30대가 백화점을 안 가는 거예요. 쿠팡에서 클릭 몇 번이면 다음 날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는데 굳이 백화점까지 가서 비싼 돈 지고 살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땅값 상승입니다. 땅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땅값이 너무 오르면서 백화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임대료와 고정비가 폭탄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백화점도 결국 건물주한테 임대료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건물이라고 해도 재산세, 유지 보수 비용이 땅값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매출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땅값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강남 핵심 상권 건물 하나 유지하는데 연간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냉난방비, 청소비, 보안비, 시설 관리비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결국 부동산 덕분에 부자가 되었던 구조가 이제는 고정비 부담을 키워 수익성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재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입점 브랜드들의 대탈출이거든요. 입점 브랜드들이 백화점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해요. 매출은 반토막 났는데 백화점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월 매출 1억 원을 내는 브랜드가 있다고 쳐봐요. 백화점한테 수수료로 3천만 원 내고 임대료에 각종 고정비 내고 나면요.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직원 인건비, 재고 관리 비용까지 합치면 남는 게 없어요. 심지어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브랜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백화점에 입점해 있어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들이 백화점 매장을 철수하고 자사몰,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커머스로 채널을 옮기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이 사라진 온라인 채널에서는 매출 규모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백화점에서 월 1억 팔아서 2천만 원 남기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7천만 원 팔아서 3천만 원 남기는 게 낫잖아요.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더 많이 남는 겁니다. 특히 중저가 브랜드들이 먼저 빠져나갔어요. 이들은 백화점 수수료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중고가 브랜드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서 핵심 콘텐츠인 브랜드가 빠져나가면서 백화점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백화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브랜드 있으니까 가는 건데 그 브랜드들이 다 빠져나가면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브랜드 빠져나가니까 사람 안 오고 사람 안 오니까 또 브랜드 빠져나가고요. 겉으로는 수조 원의 매출을 내는 백화점들이지만요.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부채 비율이 70%를 넘는 등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핵심 상권의 대형 점포를 짓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거든요. 건물 하나 짓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가요. 이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빚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매출이 성장할 때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고 재투자가 가능했어요. 근데 성장이 멈춘 지금은 이자 비용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대출 금리가 5%만 돼도 부채 1조 원이면 연간 이자가 500억 원이에요. 영업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나가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백화점들은 영업 현금 흐름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큰 상황에 직면했어요. 장사에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팔면 미래 수익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결국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연명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이 한 번만 더 오면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재무 구조를 경고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잠깐 흔들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버틴 건 정부지원금이랑 일시적인 보복 소비 때문이었거든요. 다음번에 또 그런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붕괴는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백화점 산업의 양극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요, 현장 직원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희망퇴직 대상으로 밀려나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4살 많은 김과정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1998년에 백화점 입사했거든요. IMF 때였죠. 그때 백화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20년 넘게 잘 다녔고요. 근데 2019년 어느 날 갑자기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퇴직금 할증해 줄 테니 나가달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라 자부하던 곳에서 쫓겨난 거죠. 퇴사하고 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백화점 경력이 다른 산업에서 통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시급받는 아르바이트 자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연봉 6천만 원 받던 사람이 시급 9천 원짜리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연봉, 직함, 복지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력의 가치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노후 준비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이게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잔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백화점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현재 50여 개 수준인 대형 백화점이 2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충분한 유동인구, 높은 구매력, 고정비를 감당할 매출 규모,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곳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강남, 명동, 잠실, 여의도 이 정도 핵심 상권 말고는 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생존 가능한 소수의 점포는 중저가 브랜드를 빼고 명품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상위 계층 전용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세계 강남점 가보면 1층부터 3층까지 거의 명품만 있어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구찌 이런 거요. 중산층이 살만한 브랜드는 점점 사라지고 있죠. 백화점이 부자들만 가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쓸 수 있는 사람들, VIP 고객들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완전히 선회한 거예요. 일반 고객은 포기하고 상위 1% 고객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반면 지방의 중소형 점포들은 폐점하거나 아울렛, 오피스,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몇몇 곳은 백화점 건물을 허물고 오피스텔 짓거나 복합 쇼핑몰로 바꾸고 있거든요. 백화점으로는 수익이 안 나오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대구의 한 백화점은 건물을 매각해서 스타트업 오피스로 바뀌었고요. 부산의 또 다른 곳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백화점이라는 단어가 10년 후에는 교과서나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예측까지 제기됩니다. 엄마, 백화점이 뭐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가던 큰 건물이야. 이런 대화가 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과장 같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백화점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커리어에도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백화점 입점이나 근무 경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역량과 채널 다변화 전략을 갖춰야 해요. 투자 관점에서도 단순히 매출이나 브랜드 인지도만 볼 게 아니라 부동산 자산 가치, 부채 비율, 이자 비용 등 재무 구조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백화점은 이제 유통의 정점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 구조의 한계에 직면한 산업임을 인식해야 하거든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자신의 커리어와 자산 전략을 재설계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격변의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